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김준호 씨의 사연입니다. 2010년 늦은 11월, 쌀쌀한 가을날이었어요.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때 제가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교 정치학부 마지막 학년이었거든요. 북한의 수도 평양에 있는 대학이에요. 제 이름은 김준호이고 당시 22살이었어요. 가을의 평양은 정말 아름답답니다. 나무들의 잎사귀가 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등 선명한 색깔로 물들거든요. 햇살이 딱 맞게 비추면 온 도시가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공기도 차갑지만 여름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상쾌한 느낌도 들고요. 제가 평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아무튼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들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대학 캠퍼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대동강을 따라 15평방마일이나 펼쳐져 있답니다. 웅장한 석조 건물들, 넓은 잔디밭, 김씨 일가를 기리는 기념비들로 가득해요. 특히 가운데 있는 김일성 주석의 큰 청동상이 인상적이에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그 앞에 꽃을 바치면서 경의를 표하곤 했죠.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이었답니다. 그날은 주체사상, 군사전략, 혁명 역사 등에 관한 강의가 많이 있어서 바쁜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들은 언제나 신념의 찬 목소리로 북한을 무적의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국가로 그리곤 했죠. 조선인민군이 세계 최강이고 김씨 일가에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국가를 누구도 이길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시곤 했죠. 최고 지도자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우리는 언제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 정권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부지런히 노트하면서 나중에 암송할 수 있도록 요점들을 모두 외웠답니다. 그게 기대되는 바였어요. 의심 없이 가르침을 흡수하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저는 의심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매일의 삶에서 보이는 것들이 강의에서 배우는 거창한 비전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양에서도 식량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끼니를 거르거나 푸석푸석한 강냉이 죽으로 연명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대학교 식당에서도 급식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그것도 수도에서 그런데 시골은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짐작만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우리 사회의 균열도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부패가 만연했고 앞서 나가려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만 했죠. 엘리트 계층과 일반 시민들 사이의 극심한 격차도 외면하기 힘들어졌고요. 우리나라가 강하고 번영한다고 아무리 들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현실을 피할 순 없었답니다. 물론 이런 걱정거리를 입 밖으로 내진 못했어요. 그랬다간 의심만 사서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학업에만 열중하면서 주목받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답니다. 바로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찬 그해 11월, 처음 그 소문을 들었죠.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면서도 군대가 비상경계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불안감만 더해졌죠. 그리고 모든 걸 뒤바꿀 뉴스가 날아들었어요. 11월 23일, 제가 대학 도서관에 있는데 한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죠. 들었어? 우리가 남쪽의 연평도를 포격했대. 군 당국은 이게 조선인민군의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하더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쪽과의 긴장 관계가 늘 높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공격이라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 했죠.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쪽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가 또 다른 전쟁의 직전에 서 있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많은 환상이 깨지고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불길한 예감만이 들었답니다.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거요. 모든 것이 바뀌려던 참이었지만 그땐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포격 소식이 대학 캠퍼스에 충격적인 뉴스로 전해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죠.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모여서 흥분한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들었어? 우리가 남한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줬대.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줬으니 미국도 벌벌 떨고 있을 거야. 캠퍼스에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운 듯 흥분해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우리는 늘 남한과 미국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배워왔으니까요. 지도자들은 항상 그런 위협에 맞서 힘을 보여주고 절대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어요. 연평도를 공격한 건 그런 의미에서 딱 들어맞는 행동이었죠. 국영 매체에서는 우리 용감한 군인들이 적들을 완전히 놀라게 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어요. 우리 포병부대가 무자비하게 포격을 쏟아부어 남한군 표적을 초토화시키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갔다더라고요. 서울의 꼭두각시 정권은 이제 우리 혁명 무장력의 진정한 위력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됐소. TV 앵커들은 목청을 높여 외쳤어요. 다시는 우리를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할 거요. 어딜 가나 연평도 포격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승리로 칭송하는 광고판과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었죠. 우리 군인들이 포병 진지에서 결연한 표정으로 포를 다루는 영웅적인 이미지였어요. 조선인민군과 모든 애국적 북한 주민들에게 이번 일이 승리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었죠. 강의실에서도 포격 사건은 금세 주요 화제가 되었어요. 교수님들은 이번 일을 우리에게 주입해온 원칙을 설명해주는 실제 사례로 활용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체 사상의 정신이요. 한 교수님이 강조하며 공중에 손가락을 찍혀들었어요. 자력갱생,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되는 정신 말이요. 우리 힘으로 적을 쳐부수면서 우리는 결코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소. 다른 학생들도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자주성을 보여주는 거, 이런 아이디어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어요. 애국심과 자부심에 호소했으니까요. 하지만 초기에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저는 어쩐지 석연찮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식 발표에 뭔가 낯이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우선 구체적인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모호했어요. 우리가 그 섬을 포격하고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대략적인 내용 외에는 실제 정보가 별로 없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공격했는지, 적군이 얼마나 사상자가 났는지, 남한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보도는 승리를 자축하는 말로 넘쳤지만 실제 사실은 부족했죠. 게다가 이상한 모순점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한의 도발에 대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응징이라더니 이내 우리 최전방 부대의 자연 발생적 자위 행동이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았어요. 저만 이런 걸 눈치챈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늦게 기숙사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친구 민준이가 평소답지 않게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고 손짓했죠. 그는 제 침대 끝에 앉아서 불안한 듯 꼼지락거렸어요. 있잖아, 이번 연평도 사건 말이야. 입을 열었죠. 정말 그들이 우리한테 말하는 대로 대단한 승리라고 믿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이 엿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죠. 공식 입장에 의심을 품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가 가장 믿는 친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완전히는 아니야. 저는 인정했어요. 뭔가 석연찮아.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나서서 의문을 제기할 순 없잖아.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나도 알아. 그냥 내 사촌이 군대에 있거든. 휴전선 근처에 배치됐는데 포격 후에 집으로 전화를 했대. 그 말로는 영광스러운 전투 같은 게 아니었대. 혼란스럽고 무서웠다나 봐. TV에서 묘사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더라.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현장에 있던 군인의 직접적인 증언이라니? TV에 나오는 대본 같은 보도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얘기죠. 민준이 사촌 말이 맞다면 그럼 연평도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좀 더 오래 얘기를 나누면서 모순점을 이해하려 했었지만 결국 우리는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국가의 공식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설령 사적으로라도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스러운 점은 우리끼리만 간직하고 캠퍼스의 축제 분위기에 동참하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호도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의혹의 씨앗이 뿌려졌고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자라날 터였죠. 당시엔 몰랐지만 이 한 사건이 우리나라와 우리가 평생 주입받아온 신화와 반쪽짜리 진실의 그물망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걸 드러내게 될지 상상도 못했죠. 연평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우리 사회 표면 아래 도사리고 있는 복잡한 실상을 처음으로 엿본 계기였던 거죠.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며칠, 몇 주가 지나자 캠퍼스에서의 삶이 이상하고 불안한 분위기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죠. 우리는 강의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식당에서 밥도 먹었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마치 우리의 발밑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국가 매체들은 그 공격에 대해 승리자의 목소리로 끊임없이 보도했어요. 매일같이 우리 군인들의 영웅적인 활약상과 적군에게 가한 치명적인 타격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들은 남한 군사시설의 잿더미와 처참히 부서진 장비들의 사진을 공개했어요.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우리의 힘을 맛봤소. 라고 해설자들은 자부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곤 했죠. 이제 그들은 성군 정책 아래 하나로 뭉친 조선 인민의 불굴의 정신을 알게 되었소. 성군, 그것은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개척하신 군사 우선 정책이에요. 이는 우리 사상의 기반이었죠. 군대가 사회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리고 연평도 공격 이후 그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강조되고 있었어요. 캠퍼스 주변에서는 군인들을 점점 더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말끔한 군복을 입고 엄숙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교정을 행진했죠. 때로는 교실에 들어와서 조선인민군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무적의 위력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을 최고의 열정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군인들의 연설에 박수를 보내고 충성과 결의의 구호를 외쳤죠. 아무도 혁명적 열정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늦은 밤 기숙사방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면 의심과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곤 했죠. 개성에 있는 삼촌한테 들었는데 우리 쪽에서도 사상자가 있대. 어느 날 저녁 내 친구 성민이가 비밀스럽게 말했어요. 삼촌 말로는 우리 포병부대들이 남한의 반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대.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보도 안 하잖아, 그렇지? 성민이 말이 맞았어요. 우리 군의 무적을 자랑하면서도 작전의 실제 대가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언급이 없었죠. 우리 군인들 중에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이들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국가 매체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포격을 시작한 포병부대에 대한 소문도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이번 작전의 주역으로 두려움 없이 첫 타격을 가한 용사들로 칭송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문으로는 다른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죠. 들어보니까 거기 대부분은 신병들이었대.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장에 던져졌다고 해.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엉망진창이 됐대. 이는 완벽한 기습 공격을 감행한 정예 부대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정보가 맞다면 연평도 작전의 실상은 우리가 믿게 된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엉성했던 거죠. 하지만 내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직접 첫 사상자를 목격했을 때였어요. 어느 쌀쌀한 아침 대학들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는데 군용 트럭 한 대가 의무실 앞에 멈춰섰어요. 2명의 군인이 트럭 뒤에서 뛰어내려 들 것을 함께 들고 나왔죠. 그 위에는 피 묻은 담요로 덮인 누군가가 누워 있었어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에도 부상당한 군인들을 본 적은 있었죠. 평양에는 많은 참전 용사들이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새로운 상처였죠. 저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가 연평도 전투로 인해 영원히 달라진 인생을 마주한 거였어요. 갑자기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추상적 개념이 생생하고 인간적인 차원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이건 그냥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었죠. 살과 피, 고통과 희생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나라의 군사적 모험주의의 대가는 이제 단순한 말잔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었죠. 그 순간 뜰에 서서 저는 내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제게 주입된 믿음과 확신의 건축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방금 목격한 것을 지울 수가 없었고 국가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제 의문들은 더 빠르고 집요하게 다가왔죠.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죠? 적의 총탄과 포탄을 맞서기 위해 보내진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의 계획을 추구하는 걸까요?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저 당의 노선에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는 걸, 우리 사회에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깨달음은 두렵기도 했고 흥분되기도 했어요.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의 위험성,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이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아 흥분되기도 했어요. 그 진실이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은 내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혁명이었어요. 외부 세계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생,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연평도는 도화선이 되었죠. 불씨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였어요. 이제 연기가 거치고 사상자 수가 늘어나면서 저는 이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하고 험난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해를 찾아 나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길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죠. 제 젊은 시절의 환상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 아래에 놓인 현실과 맞서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요. 그 아침 쌀쌀한 겨울 공기가 뺨을 내는 가운데 다음 수업으로 걸어가면서 새로운 목적의식이 제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어요. 눈과 귀를 열어두고 의심하고 분석하며 진실을 찾아 나설 거예요. 어디로 향하든 말이죠. 그건 어쩌면 작은 반항의 행동일 수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껏 해본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연평도는 일종의 경종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군국주의와 고립이 가져오는 인간적 대가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죠.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저는 그 교훈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연평도 포격 사건 몇 주 후 캠퍼스에는 이상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물론 자부심도 있었죠. 우리 군의 힘을 과시하고 적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 말이에요. 국영 매체는 감동적인 이미지와 애국적인 구호를 쏟아내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도 있었어요. 공식적인 승전보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불편한 기분이었죠. 사람들의 미소가 언제나 진심은 아니었고 당국의 감시를 피해 긴장된 시선을 주고받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그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는데 평양에서 보기 시작한 것들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미묘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눈치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알아차리기 시작하니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이 그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점점 더 자주 도시에서 목격되기 시작했죠. 붕대를 감은 팔다리, 화상을 입은 얼굴, 아픔에 젖은 눈빛의 젊은 군인들이었어요. 팔이나 다리가 없어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들은 승리한 연평도 전투의 인간적인 모습이자 우리나라의 군사적 허세를 위해 피와 고통으로 치러진 대가였죠.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이들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한 만남이 기억에 남아요. 대학 근처 공원을 걸어가던 중 벤치에 앉아있는 군인들을 보게 되었죠.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선전 포스터 속 영웅적인 전사들과는 거리가 멀게 보였어요. 지쳐 보이고 초라해 보였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니 그들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군인 중 한 명이 손에 조심스레 들고 있는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이었죠. 그는 그리운 표정으로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고 있었어요. 무심코 걸음을 늦추고 사진을 힐끗 보려 했죠. 그리고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소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어요. 전 그녀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었죠. 아내, 애인, 혹은 떠나온 사랑하는 이 군인들이 의무와 희생의 요구에 의해 떨어져 나온 희망과 꿈을 잠시 멈춰둔 평범한 삶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그 군인은 제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나 봐요.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쳤거든요.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전 솔직하고 적나라한 무언가, 무표정한 겉모습 아래 감춰진 고통과 그리움의 편린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는 눈을 깜빡이더니 사진을 집어넣으며 표정을 감췄어요. 주문이 풀린 것처럼 전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져서 서둘러 자리를 떴죠. 그러나 그 순간의 교감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뒤따라왔어요. 전쟁과 애국주의라는 거창한 이야기 속에 사실은 기계의 톱니바퀴에 휘말린 진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무서운 알림이었죠. 가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자신만의 조용한 비극을 안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군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긴장과 고난의 작은 징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배급소의 줄은 평소보다 길어 보였고 상점의 선반은 더 횡했어요. 사람들의 옷은 조금 더 낡아 보였고 얼굴은 피곤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비교적 특권층이 모여 사는 평양에서조차도 북한에서의 삶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외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우리나라의 힘과 자립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부모님은 항상 정권을 충실히 지지하셨고 공식 입장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집안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대화를 종종 들을 수 있었어요. 배급이 줄어드는 것, 정전, 끝없이 요구되는 동원에 대한 걱정들이었죠.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금세 말을 멈추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바꾸셨어요. 하지만 전 근본적인 불안감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믿도록 교육받은 것만큼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깨달은 말이에요. 어느 저녁, 혼자 부엌에 앉아 소주병을 앞에 두고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들어가자 아버지는 고개를 드셨는데 눈이 뿌옇고 충혈되어 있었죠. 준호야, 아버지가 감정에 북받쳐 말씀하셨어요. 와서 내 늙은 아버지랑 좀 앉아 있어 보렴.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았는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모습도 드물었지만 이렇게 같이 앉아달라고 하시는 건 더더욱 드문 일이었거든요. 한참 동안 아버지는 잠만 내려다보며 투명한 액체를 빙글빙글 돌리고 계셨어요. 그러다 한숨을 깊게 내쉬며 입을 여셨죠. 난 너랑 비슷한 나이였단다. 6.25 전쟁에 나갔을 때 말이야. 전 깜짝 놀라며 동시에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의 군복무에 대해 절대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과거 중 침묵의 장벽 뒤에 감춰진 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전장의 혼란과 공포, 곁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에 대해 말씀하셨죠. 쌀쌀한 추위, 허기진 배, 죽음이나 포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의심에 대해서 전투와 전투 사이 조용한 순간을 괴롭혔던 무의미함에 대한 느낌도 털어놓으셨어요. 이 모든 희생과 고통이 사실은 권력자들의 자존심과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우린 그저 병정에 불과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들이 조종하는 말 같은 거지. 그리고 최악인 건 그 후로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지. 전 그 자리에 앉아 말문이 막혔어요. 제 강인하고 믿음직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자 깊은 동요를 느꼈죠. 마치 제 세상의 기반이 되는 반석이 갑자기 흔들리는 모래사장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니 또 다른 무언가가 보였어요. 한거심의 번뜩임, 완강한 희망이었죠. 그리고 이 취약함의 순간, 고통스러운 진실의 순간이 그 자체로 하나의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아들아. 아버지가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내 손을 꽉 잡으셨어요. 너는 분명 특정한 믿음을 갖고 당의 노선을 의심 없이 따르도록 배웠겠지. 하지만 진실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언제나 표면 아래에선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다. 아버지는 마치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는 것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가 너더러 무모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구호와 선전선동을 넘어서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왔죠. 아버지가 저에게 넘겨주신 것은 무거운 짐이자 고통스러운 경험과 깨달음으로 얻은 지혜의 유산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동시에 선물이기도 했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고 소중한 빗줄기였으니까요. 저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는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고난과 가슴 아픈 이야기, 친절과 용기의 조용한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전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유대감, 공유된 역사와 인간애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그건 은혜로운 한순간 북한에서의 삶에 갇혀 없는 현실로부터의 짧은 휴식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은 제게 남아잡고 꾸준한 불꽃처럼 내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어요. 그날 밤, 새로운 생각과 질문으로 머리가 분주한 채 침대에 누워 전 저 자신과 조용히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무리 어렵고 위험할지라도 계속 진실을 찾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앞길은 불확실하고 가시덤불과 그림자로 가득 차 보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과 환상의 반쪽 인생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연평도 사건은 그 허울을 깨부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죠. 좋든 싫든 제 눈은 이제 뜨인 거예요. 그리고 전 앞으로 맞닥뜨릴 모든 일을 맑은 시야와 열린 마음으로 직면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말이에요. 지금까지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제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전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아버지와 한국으로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겪은 다른 이야기도 전해드릴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